안녕하세요. MTN 빅터뷰입니다. 2024년 1분기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3월은 정말 빅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소화한 시장의 표정은 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심점을 잡고 봐야 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큰 그림 같이 그려보시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른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보니까요. 시장이 좋아서인가? 본부장님 표정도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네, 시장이 좋아서도 있고, 네. 저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정말 많이 나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더 잘해야죠. 근데. 저희도 오늘 또 힌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본부장님, 3월 FOMC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3회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점도표상에선 좀 미묘한 변화들도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본부장님, 올해 3회, 2회 어느 쪽에 무게 두세요? 제가 생각하는 전체 흐름에 있어서 그 금리 인하를 이 정도 2번이냐 3번이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어쨌든 추세가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내리면 오히려 그거는 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천천히 2번 내지 3번 내려준다라는 게 사실 오히려 좋은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올해 한 3차례 정도 내릴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무리 많이 내려야 3차례. 연초예요? 네. 그래서 2년 동안에 한 1.25% 정도 내려줄 거다 정도로 저희는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점도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미디엄 값이 4.6%예요. 그러면 지금 5.25에서 5.5 사이 이거죠. 네. 이게 이제 4.6이라는 것은 4.5에서 4.75 요거란 말이죠. 네. 그럼 즉 지금 대비해서 3번 내려준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미 연준의 예상치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들여다보시면은 올해 GDP 성장률 끌어올렸죠. 그리고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금리는 천천히 내려주는데 GDP 성장률을 오히려 더 올렸다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잡히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또 천천히 내려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내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2년 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럴 때는 보통 시장이 2년 동안에 40% 이상 오릅니다. 그게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이 금리를 3차례 내리느냐 2차례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방향은 천천히 내려준다는 게 중요하고 또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 오늘도 FOMC 회의 이후에 그 다음 날인데 또 한 번 최고가. 네. 녹화의 기준으로요.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경계감도 있어요. 고점을 찍은 이 증시 때문에 4월에는 변동성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때요? 진짜 이게 참 힘든 부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시장이 얼마나 센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같이 30년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는 제 입장에서는 올해가 제 30년 인생에 있어서 극히 드문 강세장입니다. 그만큼 센 올 한 해예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걸 인식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계감은 가지되 그 경계감을 좀 가지는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돼요. 작년 11월, 12월이 미국 증시가 자그마치 14% 상승했어요. 2달 동안에.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평균 상승률이 S&P 500이 연간 단위로 10% 조금 넘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보통 그렇게 11월, 12월이 상승을 하면요. 1, 4분기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 폭이 평균치가 얼마냐면 6.6%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강한 장이 지난 70년 동안에 딱
7번밖에 없었어요. 70년 동안이요?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도 그게 6.6% 평균 상승률이에요. 1사분기가. 네네. 근데 지금 1사분기가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1월에서 아직 3월은 안 끝났지만 안 끝났는데. 어느 정도예요? 8% 올랐어요. 초반이네요.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경계감은 가지는 건 맞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근데 그 경계감을 가지고 혹시나 매도했으면은 손가락 빨게 되는 거죠. 진짜 화나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막 던지고 싶더라 하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또 이게 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거품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은 그때는 던질 필요가 없어요. 거품이 쭉 만들어지다가 빵 터졌을 때 던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거품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죠. 정말 이 정도로 많이 상승하는 시장이 단기간에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던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년 반. 이 속도하고 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도 그렇게 계산하시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겨우 그 상승 주기에 있어서 작년 10월부터로 따지자면 이제 겨우 6개월도 안 됐죠.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 거품이 더 가파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론 거품일 수도 있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짚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던지기를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리고 기다리시면은 안 된다. 변동성 그러니까 계속 포모 현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저희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1, 2월이 워낙 좋았어서 저희가 수익률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3월 달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객들이 요즘에 막 돈을 가지고 막 오세요. 투자하고 싶으셔갖고. 근데 저희는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좀 분산 투자하자. 천천히 하자 그랬는데 천천히 하면 할수록 포모가 자꾸 생겨요. 그런 올 한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럴 때는 참 투자하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먼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지금 경계심은 가지되 어쨌든 지금 이 사이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엄청난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한 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열 징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열 징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센티먼트 지표라는 게 있고요. 지금 사실 뭐 과열 맞아요. 왜냐하면 공포와 탐욕 지수로 보면은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매일 바뀌어서 지금 거의 뭐 80대 근처 70대 이상이거든요. 75 이상이면은 굉장히 극심한 환호 구간 또는 탐욕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탐욕이 90까지도 갈 수 있고요. 95까지도 갈 수 있어요. 상승장에서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 얘기하죠. 센티먼트는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얼마나 쫓아오느냐. 그래서 S&P 500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뭐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이 부분들을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펀더멘탈보다 먼저 너무 많이 가서 빠지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보다 먼저 가고 펀더멘탈 쫓아오고 또 먼저 가고 쫓아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실적을 미리 당겨서 가는 그 상승장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고 실적이 계속 맞춰 올라오는지를 같이 좀 체크해보자. 기회를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어야 될 섹터도 결국 AI라는 거네요. 이런 시장에서는 AI가 조종이 와주면 진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 주도 종목이 리드를 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펀더멘탈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난 시장이 아니고요. 계속 상승하는 시장이고 어쨌든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산업은 AI가 맞다. 이게 맞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I 빅사이클에 정말 본격 신호탄을
쏴준 실적이었다. 네. 헤드라인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고 그러면 이 큰 사이클 현재 시점은 한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이게 또 과열을 보는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마이크론을 볼 때는 마이크론이 이 반도체 산업의 리더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네. 메모리 쪽이고, 그죠? 메모리 안에서도 3등이란 말이죠.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세 개가 거의 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AI와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는 HBM이에요. 예. HBM의 1등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둘이서 왔다 갔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마이크론의 숫자가 좋게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BM도 아니고 HBM 플러스 메모리 다른 뭐 랜드나 디램 쪽에까지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3등인데. 네. 그러니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사이클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반도체의 메모리 쪽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튀는 거죠. 3등이 좋은데 1등, 2등이 왜 안 좋겠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1분기 무조건 좋을 거다. 12월에선 2월 정도까지의 분기 실적이었고 이제 곧 1월, 3월 우리 그렇죠. 실적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네.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메모리 시장의 사이클은 시작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타이밍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출하량으로 보면은 PC 인도 대수가 올해 1%에서 3% 정도 성장. 정말 낮은 성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장이 확 올라가는 해를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HBM이 끌고 가고 있고 파운드리가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메모리가 올라오는 것까지 내년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이클을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끝나는 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더 간단한. 초입으로 보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하지만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해도 전체 시가총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죠? 큽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이끌어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뭐 아무튼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식 투자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AI 빅사이클 물론 메모리도 이제 회복 단계에서 내년까지 회복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작년부터 AI 빅사이클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져가야 할 섹터. 워낙 요즘 밸류체인도 많아요, 본부장님.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종목, 어렵죠. 섹터. 꼭 가져가야 된다. 어딜까요? 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AI 안에서도 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참 골치 아픈 부분인데 어쨌든 가장 선두주자는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이해를 하시면 자, AI의 하드웨어가 깔리고 그 하드웨어가 깔리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똑같은 직원을 덜 쓰는 것뿐이지. 자, 이제는 근데 새로운 기술 가지고 뭔가 매출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게 매출을 추가로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속 편한 건 뭐냐면 우선은 그냥 AI 인프라에 초점 맞추자. 하드웨어 쪽으로. 그래서 AI 관련된 하드웨어 회사들. 그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뭐 SMCI가 되고 AMD도 되고 뭐 인텔도 되고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거고 이걸 계속 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네. 여전히 하드웨어 쪽이 맞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약간 그 길목 지키기로 애플리케이션 관련주들을 꽂아 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형 기술주 12개를 항상 들여다보는데 예. 여전히 지금 하드웨어 까는 회사들이 매력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 인텔. 사실 테슬라도 인프라를 까는 회사예요. 전기차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가 팩토리를 비용 절감 회사로 보면 돼요. 답은 명확해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 M7이 작년부터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월가에서 그 차기 유망주로 일렉트릭 11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M7에 포함되어 있는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아마존, 메타도 있긴 한데요. 여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뭐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그러면 해당이 되나?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 일렉트릭 11 어떨까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예.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실수를 했었냐면 엔비디아가 GTC를 했어요. 요번에 했던 작년에 1년 전으로 되돌아갔을 때 예. 그걸 보고 있는데 막 뒷골이 땡기면서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 종목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나?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AMD가 네. 덜 올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2등 회사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저희가 뭘 했냐면 엔비디아 비중을 많이 줄이고 네. AMD를 많이 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비 같은 종목도 네, 사고, 네. 여러 종목들을 샀어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보면은 엔비디아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실수였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바꿨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비중을 왕창 늘리고 나머지 비중을 많이 줄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가시화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네네. 물론 주식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맞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같이 한정적일 경우, 그러니까 즉 뭐 유동성이 막 뭐 옛날처럼 막 네. 코로나 때문에 막 부여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프로세스에서는 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애플을 작년에 계속 안 건드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애플은 이미 수익을 낼 만큼 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예. 즉 스마트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수익은 다 나왔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더 이상 유닛 세일즈, 그러니까 핸드폰을 더 많이 팔아서 뭔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하기는 어렵다. 네. 자, 그러면은 뭔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엣지 디바이스가 나와야 된다. 예. 근데 그게 가시권에 안 보였단 말이죠. 그 비전 비전 프로를 생각하면 비전 프로가 엣지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올해 연초에 나오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올해 연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굳이 그때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플랫폼 회사들 뭐 그 회사가 테슬라도 될 수 있죠. 테슬라는 전기차를 가지고 그거 플랫폼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매출을 일으킬 거다. 근데 그것도 저희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을 보이는 회사가 나올 겁니다. 그때 들어가도 안 늦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막 팔았어요. 다들 안 믿었어. 전기차는 그때 다 모든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1등을 한다?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신생회사고 나머지 뭐 엄청나게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제조업 있는데 회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제일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니까 2019년부터 주가가 10배 튀는 거예요. 눈에 가시화되는 그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너무 미리 먼저 가실 필요 없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10배 오르지만 그거는 골라내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라고 얘기하는 속담이 있듯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그냥 다 사야 돼요.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 말한 11개 회사든 네. 뭐 매그니피센트 7 7개 회사든 뭐 이걸 다 아우르는 ETF를 사시면 돼요. 아. 그래서 수익률을 좀 훼손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결국 여기서 승자가 나오면 네. 그 승자가 독식을 하면서 수익률을 다 끌어올려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승자가 누굴지 모를 때는 네. 그냥 ETF로서 네. 사시면 돼요.